저 신장로와 철도가 우리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할까 하면서 이제 분노를 하면서 토지를 빼앗기는,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데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하, 토지 수탈설은 근대화에 대한 전통 문화의 반발로 생겨난 거구나. 저 신장로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 철도가 우리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와서는 좀 어이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아, 이래서 토지 수탈설이 일어났구나, 이제 생겼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일어났을 때 그 김용삼 기자가 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새말뚝 소동이 일어났을 때 김용삼 기자는 여러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총독부 조사 1920-30년대 총독부의 토지 개량과에 속해 있으면서 전국의 청량을 계속 살림을 청량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청량 기사들이 전국의 대삼각점, 소삼각점을 산에 올라가서 설치를 합니다. 저 전국이 아주 조밀한 그 삼각점의 연락망이 이제 형성됩니다. 저 기점이 부산 초량인데요. 거기서부터 저 함경도 끝까지 전국이 촘촘한 삼각 측량의 그물망으로 일단 삼각점이 지정되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측량을 해 나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총독부의 기사들이 여기가 대삼각점이다 하면 대삼각점을 표현하는 어떤 도를 받거나 또는 뭐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면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파괴했다. 일본 사람들이 혀를 질렀다. 그래서 이 1995년부터 20년간 벌어진 이 새말뚝 소동은 금방 생겨난 것이 아니고 토지조사 당시부터 총독부가 삼각점을 설치하면은 조선인들이 그것을 일본 놈들이 우리의 혀를 지르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밤중에 올라가서 그것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자주 삼각점이 파괴됐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뿌리 깊은 문화적 현상이다. 토지에 기백이 흐르고 있다는 조선 토지의 풍수지리 사상이 신장도를 오거나 철도를 뚫거나 또는 산에 대소삼각점을 설치하는 총독부의 근대적인 토지 행정이나 산업개발 행정에 저항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것이 1990년대까지 대통령까지 동원하는 이러한 어떤 문화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전통 문화가 갖는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다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반일 종족주의를 하나의 뿌리 깊은 문화적 현상으로 지금 규정하게 되는 배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부터 또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 장면은 귀향이라는 여러분이 좀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경상도 거창에 어느 조용한 산골에 어떤 소녀가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 던지고 받고 하는 공기놀이를 해서 친구들과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마을에 이 일본군 헌병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놀고 있는 애를 나이가 16세도 안 된 한 14세 정도의 애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애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는 장면이에요. 이게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 귀향하면은 흔히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귀신의 고장입니다. 이거 막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귀향이라는 영화의 첫머리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마을에 어린애를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부모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통곡만 합니다. 통곡. 제가 저 영화를 보러 가서 이 첫 장면에 나오는 이거를 보고 너무나 이 스토리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 영화 제작자들의 이 저급한 정신세계. 조정래라는 사람이 아무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일개 파출소 수사가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고 적결 처형을 할 때 그 주변에서 보기만 하고 저항도 할 줄 모르고, 비록 총을 들었지만은 수사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말 사람 100명, 200명은 뭐하고 있은 겁니까? 그러한 저급한, 비겁한 그 모습을 부모가 지 딸이 끌려가는데 보고 울기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위안부 문제를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를 때 제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저 편지를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딸이 끌려가도 그런 소리 할 거냐 결국 그랬어요. 그 제가 야 이 친구야, 내 딸이 내 눈앞에서 끌려가면은 나는 꽃갱이를 들고 말이야 낯을 들거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딸을 위해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인데 내 딸이 지금 눈앞에서 일본 놈들한테 끌려간다. 근데 울고만 있어?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 제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 조선족들은 말이죠. 한국인들은 딸이 끌려가는데 경도 할 줄 모르고 울기만 하는 그 마을에 6명의 어린애들이 끌려가는데 마을의 청년들은 어디 가고 없고 마을의 남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두 대낮인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어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내 딸이 끌려가는데 이렇게 울고만 있을 거예요. 불과 일본 헌병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 끌려가가지고는 이 어린애가 끌려가가지고는 이렇게 험악한 수용소 같은 위안소에서 일본인들한테 얻어터지고 온몸에는 피가 항상 낭자하고 또 강간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총살을 당합니다. 그 총살하는 이유는 안 나와요. 이제 상부 명령이다. 총살해가지고는 좀 불을 태웁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실화다 이렇게 해설까지 밑으로 붙이면서 또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합니다. 이 영화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슨 펀딩을 하잖아요. 그럼 또 돈을 다 내고 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이게 위안부 문제죠.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토지조사 때 40%의 토지를 빼앗고 적절 총살을 해서 4,000명을 적절 총살했다는 그 소설가의 발상이나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발상 마찬가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근거가 전혀 아니다. 일본이 위안소를 설치한 건 사실이에요. 1937년 중국에서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 상해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중국 전역을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상해, 남경 막 이런 식으로 중국의 그 화종 화남 지역에 들어가면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군 부대의 일부 시설로서 그렇게 해서 군 부대의 시설로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걸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런데 일본의 독특한 어떤 그 성문화에 기인하는 당시 공창제라는 그 나중에 1946년에는 우리 미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은 명치 시대 이래로 성의 매매를 그 합법적으로 하게 하는 그 공창제를 제도로서 운영을 했고 이 공창제도 하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가지고 창기라 그랬는데 이 창기가 아무데서나 성매매를 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영업구역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학지대라 그래요. 서울에서는 여기 중구 당시 일본군 사령부가 앞에 있었는데 그 중구 신마치라 해서 거기에 최초로 그 유학지역이 성립하고 나중에 마포, 이 와동에도 성립하고 그렇게 했는데 초창기의 창기들은 주로 일본인 여자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가가지고 이제 하다가 193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창기 폐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한국인들도 이 유학 지역에 들락날락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한국에서의 수요도 발생하고 해서 이 창기의 절반 이상이 조선 여자로 바뀌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일본이 군이 중국 전선에서 군의 필요에 따라서 군부대가 관리하는 하나의 업소를 설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인데 그 일본군 위안부의 한 30-40%는 역시 일본 여자들이고요. 일본에서 창기로 종사하는 여자들이 전선으로 가게 되면은 좀 힘들고 위험하긴 하지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여자들이 건너오고 그게 한 40% 가까이 된다면은 나머지 또 한 20% 20-30%는 중국 현지에서 또 그렇게 종사하는 중국인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 10% 내지 한 25% 그 어간에는 역시 그 조선에서 이제 여자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이제 소위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가 됐는데 어떻게 건너가게 되느냐 하면은 조선에서 이미 유학 지역이 있으니까 그 유학 지역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경로로 전국에 이 여자들을 모집하는 인신매매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인신매매 업소 유학 주인이 직접 여자는 못 모집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인신매매 영업의 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지방을 다니면서 가난한 집에 상당한 액의 전대금을 주고 그 부모들로부터 취업 성락서를 받아가지고 여자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창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호주의 취업 성락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취업을 하는 사유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검진서도 있어야 되고 뭐 대여섯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또 보적 등본도 필요하고 이런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유곽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이 검사를 한 다음에 오케이 해야 이게 취업이 이제 가능한 그러한 그 공창제적 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1920, 30년 전부터 한국인 여자들도 이제 이 유곽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가난한 집안의 비정한 부모들이 딸을 당신은 판다고 했습니다. 큰 딸은 살림미천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큰 딸은 살림미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심지어는 딸이 셋째인데 셋째 다 팔아먹는 아주 고약한 아버지도 있었어요. 22살 보면